안녕하십니까. 오늘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예독 개인 강좌 시작합니다. 오늘은 니체의 비극의 탄생, 음악으로부터 나오는 비극의 탄생이라는 그 책을 가지고 제가 니체 전공자로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니체에 대한 철학 강좌를 열겠는데, 원서 강독 1차 자료 강독으로부터 이제 잠깐 탈피해서 계보학을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마침내 이 계보학을 읽으려고 하다가 제가 이것만 맨날 하면 지루한 감도 있고 이래서 오늘은 니체의 미학에 대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확실히 그 삼각대와 그 거치대로 핸드폰을 교정하니까 예도의 얼굴이 약간은 작아 보이는군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오늘부터 이 삼각대와 거치대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좌를 열게 됐는데, 약간 좀 그 큰 얼굴이 작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니체의 미학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그 강좌를 이어가겠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사실 제가 자다가 깨어나도 니체라는 이름만 들어도 사실 그렇게 충만하지 않을 정도로 니체는 저에게 있어서는 내 삶의 친구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에서 니체라는 이 철학자는 저의 주 전공이요. 또한 내 삶에서 결정적인 어떤 그런 위기가 있을 때에 니체의 전집을 읽으면서 내 삶을 다시 돌아보고, 지금도 프리드리히 니체는 계속 해석되고 있는 그런 철학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그의 초기 작품인 프리드리히 니체는, 니체의 그 비극의 탄생은 철저히 미학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의 니체의 미학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그리스 시대의 이 비극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는 희극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또한 비극을 보면서 울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리스 그 문학가에서 호머 이후로 비극은 상당히 중요한 문학의 장르였습니다. 그런데 니체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면서 이 비극 작품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그런 고통과 인간의 어떤 그 근본적인 삶의 에너지를 비극 작품에서 찾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비극은 결정적으로 인간의 어떠한 그 근본적인 그 존재의 내면을 드러내는 그러한 슬픔과 관련되어 있고, 또한 인간의 모든 정서를 지배하고 있는 그 고통과 슬픔과 그 다음에 이 삶에서 역동적인 어떤 움직임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체는 이 비극을 자기 작품의 어떤 초기 작품의 주제로 삼으면서 예술에 대한 세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곧 예술이요. 예술은 곧 삶이라는 것.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이러한 삶의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는 학문의 장르는 역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니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결코 어떤 단 하나의 모든 학문에 앞서 있는 그 장르를 예술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 예술 속에서 삶의 근본적인 어떤 그 힘이 표현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러한 삶의 근본적인 그러한 역동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마침내 니체의 그 선택지는 바로 디오니소스 신이라고 하는 그리스 신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신은 한마디로 주신이라고 말을 하면 되겠죠. 술을 좋아하고 술을 먹고 하나가 됨으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삶을 이어가는 그러한 삶을 직접적으로 체험한다는 이러한 관점에서 디오니소스 신은 인간의 삶의 직접성을 표현하는 그런 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체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이 신을 선택해서 자기의 삶의 직접성을 즉자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주신으로서 술의 신, 포도주의 신, 오늘날로 말하면 샴페인의 신, 이러한 술의 신을 자기의 예술 작품에서 그 근본적으로 주제로 선택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재미있는 그러한 소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오니소스를 따라다니는 그러한 사티로스라고 하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신화 얘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티로스는 디오니소스 신을 디오니소스가 주신이기 때문에 술을 먹고 술에 취해서 이렇게 비트적거리고 숲속에서 길을 잃을까봐 디오니소스를 보호하기 위하여 디오니소스를 따라다니는 그러한 집단인데, 이 사티로스는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그러한 그 반신 반인으로 이루어진 무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무리는 곧 노래를 부름으로써 합창단을 이끌고 있는데, 디오니소스가 술에 잘 취해서 자기들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합창을 부르면 디오니소스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들과 함께 광기에 사로잡혀서 춤도 추고 그 숲속에서 같이 사티로스의 이 무리와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이러한 신화가 있죠. 그리스 신화에. 그래서 이 사티로스는 숲에서 길을 잃어버릴까봐 디오니소스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합창을 함으로써 이 디오니소스의 어떤 그러한 그 광기와 엑스타시, 황홀경, 그 다음에 술취함, 명정이라 그러기도 하죠. 이러한 술취함에 빠져서 그 디오니소스의 그 광기 어린 그 분위기 속에 하나가 됨으로써 자기들의 어떤 그러한 그 존재와 인식의 분리가 아닌 존재와 인식의 어떤 하나의 그 덩어리로서 자기들의 어떤 그러한 광기를 숲속에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죽을 운명에 빠진 미다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다스 왕. 이 미다스 왕이라는 사람이 사티로스를 따라서 숲을 헤매면서 디오니소스의 친구인 누구를 따라다녔는가 하면은 실레노스라고 하는 신을 따라다녔어요. 디오니소스도 주신이고 실레노스는 디오니소스의 친구로서 신이었죠. 이 사람도.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 실레노스를 따라서 자기가 죽을 운명에 빠진 이유를 이 신에게
듣고 자기가 죽음을 선택하려고 이 신을 따라서 이제 죽을 운명에 빠진 이 미다스 왕이 마침내 실레노스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실레노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 실레노스여, 삶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여기에서 제가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독일어 번역입니다. 비극의 탄생 3절에 나옵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실레노스가 그대는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가? 이렇게 말하면서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그대가 잡을 수 없는 곳에 있노라. 번역이 아주 잘 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는 것에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허무가 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인생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는 곳에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인생의 덧없음과 인간의 어떤 그러한 삶의 덧없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러한 인간의 어떤 삶의 덧없음을 실레노스라고 하는 이 신을 통하여 듣게 됨으로써 이제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덧없음을 마침내 인식하게 되고 이 인식을 통하여 이제는 절망과 그 다음에 죽음을 알게 되고 또한 이러한 절망 속에서 나타나는 무수한 어떤 그 이성적 인식이 드디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극의 상태, 다시 말하면 황홀경의 상태, 그러니까 황홀경에 빠져서 디오니소스와 춤을 추고 있는 사티로스의 합창단의 어떤 그 노랫소리로부터 이 덧없음을 알게 된 인간은 이제는 이 이성을 인식하는, 그러니까 자기 삶의 덧없음을 인식하고 절망에 빠지는 그러한 자기의식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디오니소스의 그 광기 어린 힘은 사라지게 되고 마침내 비극적 공포에 사로잡힌 이 인간이 마침내 이성적인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디오니소스는 이성의 경계에서 삶의 역동성을 표현하는 그러한 신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실레노스라는 신으로부터 인간의 덧없음을 들었던 이 인간은, 그러니까 미다스 왕은 인간을 대표하는 그러한 왕이었죠. 이 인간은 이때부터 이성적 인간이 됨으로써 삶의 역동성으로부터 물러나서 마침내 이 삶의 역동성을 파괴하고 이성의 어떤 냉정한 그러한 광기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삶을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한쪽 극단은 디오니소스의 광기 어린 삶의 극단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이 광기를 체험했을 때에 나타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벗어나서 인간의 죽음과 인간의 덧없음, 이 세계에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고 이 세계에 좋은 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이 덧없음을 알게 된 인간은 아폴론 신이라고 하는 이성적 신에게 마침내 의존하게 되는 이런 양극단을 달리는 그러한 신화 이야기가 비로소 이분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디오니소스 신은 삶의
근본적인 힘을 나타내는 신이었다고 한다면, 다른 한쪽의 아폴론 신은 이런 근본적인 인생의 어떤 삶의 힘을 반성적으로 질서 잡고, 이 술에 취한 이 삶의 어떤 그 힘의 그 혼돈 상태를 인간의 이성으로 잘 조정하고 잘 질서를 잡는 그러한 어떤 것으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러한 디오니소스와 아폴론, 이성을 대표하는 아폴론 신과 그 다음에 광기를 대표하는 디오니소스 신을 양극단으로 나누면서 이 두 개가 균형이 잡혀 있을 때 마침내 비극의 절정에 이른다고 하는 이러한 이론을 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오니소스는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그 무의식적 광기를 표현하는, 그리고 삶의 능동적 힘과 삶의 역동적 힘을 나타내는 이러한 예술을 대표하는 이러한 신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잘 질서 잡고 질서를 통하여 잘 정리하고 분석하고, 또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질서 어린 이러한 인간의 인생의 삶을 잘 설명하는 이러한 신은 아폴론 신의 단계였다는 것. 여기에서 니체는 아폴론과 디오니소스 중에서 마침내 아폴론이 승리를 거둘 때에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었고, 디오니소스가 승리를 거둘 때에는 비극이 정점에 이르렀는데, 이 비극의 정점에 이르렀던 그러한 그 문학가가 누군가 하면은 소포클레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는가 하면은 아이스킬로스의 시대에 아이스킬로스나 그 다음에 소포클레스의 어떤 이러한 문학의 세계에서는 철저히 이 두 사람의 문학 세계에서는 제일 중요했던 것이 디오니소스가 아폴론과의 적절한 균형을 이룸으로써 비극이 정점에 이르렀던 시대였고, 마침내 에우리피데스와 소크라테스 시대가 되면서 이 디오니소스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죽고 어떠한 철학의 이성이 중시되는 아폴론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두 가지의 관점에서 마침내 디오니소스를 다시 회복함으로써 인간의 본래적인 그러한 삶의 근원을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니체는 마침내 이 예술의 힘을, 인간의 근본을 뒤흔드는 그러한 인간의 파토스와 열정과 광기와 그 다음에 삶의 적자적인 어떤 체험을 예술을 통하여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면, 곧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이러한 삶의 직접성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와는 반대로 이러한 직접성을 다시 반성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러한 것들을 잘 정리함으로써 잘 정돈된 이러한 이성의 보편적 힘을 강조하는 것이 아폴론적이었는데, 그리스의 비극이 에우리피데스와 그 다음에 그 소크라테스를 거치면서 마침내 그리스 비극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분석을 함으로써, 그러나 이러한 아폴론의 시대로부터 우리가 디오니소스를 되찾는 방법,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이 세계와 이 인간의 삶이 예술의 삶으로 돌아갈 때에 이러한
파토스와 디오니소스의 광기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고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러한 니체의 미학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면은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판단력 비판에 보면은 어떠한 칸트의 그 미학에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공평무사함, 관심을 가지지 않음.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어떤 마음이 쏠리지 않는 상태. 그 다음에 이런 쏠리지 않는 상태를 디스인터레시얼트하이트라고 합니다. 칸트가 이 표현을 씀으로써 공평무사하고 이성적으로 아무런 어떤 치우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우리는 미를 상상할 수 있고 미를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판단력 비판의 어떤 그 공평무사라는 개념을 비판하면서 사실 이 개념이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칸트의 이러한 무미건조한 그러한 미학적 세계를 디오니소스로 돌려놓음으로써 어떤 강력한 힘과 강력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우리의 무의식적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삶의 어떤 역동성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니체는 마침내 디오니소스로부터 어떠한 이러한 삶의 결정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해체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를 발견했던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니체는 이성 중심의 모든 보편 담론을 해체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바로 플라톤의 대화수를 통하여 나타나는 이성의 보편 이성을 강조하는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철학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보편 담론의 이성의 보편 담론을 토대로 하는 모든 철학을 니체는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이 비극에 근거하여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이 해체를 통하여 마침내 철학은 문학의 어떤 이러한 비극적인 트라게디에 비극적인 어떤 이러한 힘에 의해서 철학의 질서는 조금씩 해체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체는 예술을 철학 위에 올렸고 예술이 바로 이 철학을 이끌어가고 이 예술은 인간 역사의 신화와 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신화. 그러니까 인간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신화인데 이 신화로부터 형성된 이 문화는 마침내 오늘날의 이성의 담론을 통하여 19세기까지 왔는데 니체는 이러한 신화의 담론으로부터 형성되는 이러한 그 문화의 모체를 다시 회복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예술의 힘을 회복함으로써 문화의 어떤 그런 역동성을 다시 되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니체는 신화가 없는 문화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모든 문화는 신화로부터 나오며 이 신화라는 것은 인간의 모체로서 인간 문화를 형성했던 근본적인 담론으로 이렇게 설정함으로써 이 신화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삶을 적자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디오니소스적 힘에 근거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디오니소스의 힘이 이성의 힘에 의해서 사라지게 된 그 18세기와 19세기의 문화를 니체는 퇴폐적 문화, 다시 말하면 데카당스한 문화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9세기의 문화가 다시 한번 디오니소스의 광기를 통하여 예술의 어떠한 능력과 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정화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니체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이 신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니체는 자기의 삶의 그 초기 작품에서 예수를 철학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체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 힘을 디오니소스의 광기의 힘에서 찾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오늘의 어떤 그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니체는 비극의 탄생에서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학문은 학문은 예술을 규정짓는 게 아니라 모든 학문에 앞서 예술이 있는 것이고, 이 예술은 우리의 직접적 삶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삶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이성적으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것이 학문이라고 한다면, 이 학문은 예술의 1차성에서 벗어난 2차적인 요소로밖에는 간주될 수 없는 그러한 학문으로 그러한 그 예술과 학문의 관계가 설정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체에 의하면 또 재미있는 것은 니체는 미술이라든지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을 어떤 그 예술가에서 근본적으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음악이 이 삶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핵심적인 예술의 장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스피노자의 어떤 쇼펜하우어의 그 음악에 대한 예술론을 그대로 답습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음악을 하는 자들은 바로 삶의 직접성을 체험하고, 이런 음악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삶의 적자성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장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철저히 디오니소스에서 노래를 부르는 이 사티로스의 합창단을 강조하면서 음악을 듣고 이 음악을 통하여 광기를 체험한 자들은 예술의 근본적인 삶의 근원성을 체험하는 것이고, 이 삶의 근원성을 체험하는 자가 바로 예술가로서, 예술가들은 이러한 음악으로부터 나오는 광기에서 많은 것들을 획득하고 많은 자료와 그 예술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획득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오니소스는 음악을 들으면서 술을 먹고 거기에서 무의식적인 어떤 그 상태에서 자기의 몸 밖에서 의식을 잃고 춤을 추고, 그 다음에 이 사티로스의 합창단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삶의 적자성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 여기에서 니체는 예술의 근원성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게 없다면 인간은 끊임없이 간접성을 살아야 되고, 이 삶의 직접성, 그러니까 예술을 통해서만 경험되는 이 삶의 직접성은 결코 예술이 없다면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그 니체의 견해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의 변증법은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한쪽 극단에는 디오니소스가 있고, 다른 쪽 극단에는 아폴론 신이 있는데, 이 아폴로는 이성의 신이지만은 이 디오니소스가 훨씬 더 근원적인 것이고,
이 근원 위에서 나타나는 힘을 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꿈과 같은 존재로서 아폴론을 부수적으로 반에다 놓고 정반합에서 합은 뭔가 하면은 이 아폴론이 디오니소스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이 디오니소스가 아폴론의 이성이 디오니소스의 그 파토스에 휘말려 들어가는, 그러니까 장악된 힘의 상태를 합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겔의 정반합에서 와는 다르게 니체의 합은 어떤 그 광기에 사로잡힌 이 이성조차도 삼켜버리는 그러한 디오니소스의 강력한 힘에 사로잡힌 그러한 상태를 변증법의 합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아주 재미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철학적으로 볼 때 니체가 이러한 문학이라든지 예술에 의존함으로써 이성 중심의 철학자들을 해체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데리다의 진단이 니체의 초기 작품인 비극의 탄생에서부터 발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니체는 또 한 가지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이러한 근원적인 주신, 바쿠스 축제라고 하는 이러한 주신을 자신의 어떤 그 철학의 담론에서 주제로 갖고 오면서 니체는 철저히 이런 것들을 저는 도스토예프스키의 그 백치의 작품에 나오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시킨이라고 하는 그 백치의 입을 통해서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것이 세계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아름다운 것이 세계를 구원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나스타시아라고 하는 미시킨의 그 연인이죠. 좋아했는데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랑으로 가지만 이 나스타시아의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도스토예프스키의 백치의 작품에서 이 미시킨이 아름다움이 세계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스타시아의 그 아름다운 외모를 의미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 작품을 보면, 백치의 작품을 보면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것은 결코 우리의 피부 껍데기, 그게 나스타시아의 피부 껍데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답다라고 말을 할 때 나스타시아는 그 작품에서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매혹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만났던 그 많은 다른 로고진이라든지 또 뭐 어떤 장군이라든지 거기에 뭐 나오는 무수한 그 여자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파멸되거든요. 파멸의 상태에 이른다고. 그런데 이 나스타시아의 아름다운 미는 결국 미시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근본적인 어떤 그 미학적, 정신적 백치와 같은 순수한 정신에 의해서 그 아름다움이 정화될 때에 비로소 그 안에 나타나는 그 아름다움을 통하여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깊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에서 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은 이 미가 정신에 의해서 승화되고 치료되고 또한 이것이 정화되었을 때에 이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러한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깊은 의미에 근거하여 니체는 예수를 직접 도스토예프스키로부터 그걸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사실 니체가 각주를 써서 나는 이걸 도스토예프스키한테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술은 이 디오니소스를 통하여 삶의 적자성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 적자성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이다. 이 힘이 바로, 이 예술의 힘이 이 세계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비슷하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패러디가 도스토예프스키의 패러디랑 물론 다르지만은 거기서로부터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지 않겠는가? 도스토예프스키를 너무나 좋아했던 프리드리히 니체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술이 인간을 구원해 준다. 니체한테 있어서 이것은 쇼펜하우어의 어떤 그 미학을 전도시킨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나가죠. 이 세계는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있고 의지로서의 세계가 있는데,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우리가 인식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표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표상이 의지로서의 세계와 만날 때에 비로소 행위로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 의지를 마침내 우리가 끊어버렸을 때에 미학적 세계가 열린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의 미학적 세계는 쇼펜하우어한테서는 불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계의 의지와 이 세계로부터 나타나는 의지와 인간 안에 있는 이 의지의 욕심을 끊을 때에 비로소 미학적 세계가 열린다고 봤다는 것이죠. 니체는 이것을 뒤집어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의지의 세계, 이것을 끊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그 세계를 불교에 의존하고 있다면, 쇼펜하우어가, 니체는 이 의지를 끊었을 때에 나타나는 그 빈 공간, 이 빈 공간의 무의 세계를 예술로만 인간은 채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깊어지죠. 이런 관점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어떤 그 무의 세계에서 인간의 어떤 아름다움과 이 세계의 아름다운 이러한 신비적 요소들을 마침내 드러내 주게 되는데, 니체는 이러한 의지까지도 끊어버렸을 때 인간한테서 나타나는 그 공백 상태를 예술이 비로소 들어가서 디오니소스적 힘을 통하여 인간의 삶의 적자성을 끊임없이 경험할 때에, 이게 나중에 이제 초인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초기 니체니까. 이러한 쇼펜하우어는 불교로 갔다고 한다면, 니체는 디오니소스를 가져옴으로써 그 공백의 상태에 예술적 파토스의 힘을 비로소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도구로
그렇게 봤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이고 다리가 저리네요. 오늘은 너무나 여유가 너무나 생겨서 손으로 들고 할 때보다는 너무나 편한데 다리를 옆으로 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쇼펜하우어랑은 다르게 이러한 의지를 끊어버렸을 때의 공해 상태로 가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자기의 철학에서 말을 한다고 하면, 니체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났을 때 비로소 예술이 이러한 것들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니체는 공평무사의 미학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칸트의 철학과도 완전히 다르고, 또한 자기 선생이었던 쇼펜하우어의 이러한 의지로서의 철학을 불교의 철학으로 다시 한번 역전시키는 이러한 관점에서 예술을 얘기했던 쇼펜하우어와도 또 다른 그러한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이 관점에서 니체의 미학은 음악에 토대를 둔 파토스를 갖고 있지만, 이 파토스 속에서 모든 인간의 예술성이 다시 한번 살아난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신디 누나랑 뭐 오늘 예술가 몇 명 안 왔네. 오늘 다 TV 보는지 몰라도 이 예술가들이 마침내 이런 것들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미스했네. 제가 오늘 실수했어. 오늘 교회 가는 날이잖아, 수요일 날. 응? 9시에 했어야 돼. 8시에 한 거야, 내가. 좋죠. 오늘 거치대 달아놓고, 이건 뭐, 완전 2시간 해도 될 것 같아. 응?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허무주의, 그러니까 니체는 쇼펜하우어가 불교로 갔다면 니체는 허무주의로 갑니다. 니힐리스무스. 진짜 니체 강의 제가 지금 이런 하루에 2시간씩 2년 해도 못 끝냅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 뭐 미천이 떨어질 걱정을 안 하셔도 돼. 할 게 너무 많아요. 오늘도 뭐 왔다 갔다 정신이 없지, 그죠? 자, 그러니까 이 허무주의의 예술을 얘기하는데, 이 허무주의의 그 의지가 끊어졌을 때의 공해 상태를 허무주의, 니힐리스무스, 너띵리스라고 하는 이 무의 개념으로부터 온 이 허무주의를 공백에서 마침내 예술이 인간을 구원해 줄 것이다. 위대한 말을 남기죠. 이러한 니체의 철학을 예술가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건 참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니체 철학을 입으로는 뭐 니체 그러고, 제가 이거는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예술가 선생님들. 신디 누나는 아닌 거. 신디 누나는 내가 볼 때 급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예술가 선생님들을 내가 몇 명 만났는데, 제가 참 이런 말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 몇 명 만났는데 그분들의 어떤 그 전의의 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내 삶이 철학이요. 내가 예술가인데, 니네들이, 내 예술 세계가 바로 철학인데, 뭔 철학을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사고를 갖고 있더라고요. 서구랑은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내 패친으로 있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예술 세계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예술 세계가 다예요. 나 정말 놀라울 때가 많아. 정말 겸손해지지 않으면 예술가도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과연 그러면서 뭐 어줍지 않은 2차 자료 이래 정리해가 뭐 책 한 권 내면 그게 단지 알고 참 오해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게 내 패친 선생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내가 삶이 철학인데 뭐 철학을 뭐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내가 종종 만났고, 특히 예술을 하는 분들 중에도 상당히 자기의 예술 세계가 바로 철학이라 그래요. 그래요 진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참 멀었구나. 사실 독일이라든지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수 있죠. 내가 지금 얼마 전에 소르본 형님으로부터 들었는데, 그 가수 누구죠? 그 성악가, 세계적인 성악가인데, 그 사람이 말년에 자기 선생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너 작품 더 안 나오지 이제. 그 작품 이제 안 나오니까 너 백치나 한번 읽어봐라, 이런 말 했다 그럽니다. 그 교수가, 성악하는 그 선생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그 사람요, 지금 철학 공부하러 철학과 들어갔어요. 미국에서. 미국인지 뭐. 근데 그 사람 이름을 까먹었네. 지금 그분 아는 사람 여기 댓글 좀 달아주세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여자분인데. 그 세계의 정상에 올라간 그 성악가가, 성악가? 그 사람이, 이거 인간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더는 이제 안 된다. 이래갖고 인문학 공부하러 학부로부터 다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고. 그런데 자기 자신이 바로 철학이래. 내가 미쳤어. 자기 예술 세계를 내가 철학자가 미쳤어. 그거 가서 인정해주고 그거를.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가일수록 철학과 직통하고요. 이런 니체와 같은 이런 세계적인 철학자는 정말 안 읽었으면 쪽팔려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니체 말고 무수한 연극의 또 브레히트라고 하는 작가 있죠. 이 사람도 니체한테 영향을 받았다고. 무수한 영화 작가들이라든지 감독이라든지 무수한 사람들, 예술가들이 니체 책을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본인이 뭐 하려고 철학을 공부를 해? 철학이 들어가 인간을 알아야 더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기의 예술 세계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배워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만나면 저는 그럽니다. 선생님의 삶이 예술이니 제가 배워야 되게 그래서 나 그런 사람 만나면 철학 얘기 자체를 아예 안 해요. 미학 얘기를. 여러분들 미학이라 그러는 거는 예술가의 어떤 이런 세계를 철학자가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미학은 미술사라든지 예술가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뭔 말인가 하면은, 철학이라 해서 미학은 예술가들의 위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 근원에서 미학을 오늘날 미학을 다룬다 그래요. 많은 내 제자도 미학 공부해왔대. 알고 보면 미술사 해왔어. 미술사와 철학에서 말하는 미학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알긴 알고 얘기를 하면 내가 참 그런데 이거는 모르면 내가 왜 자기의 개인의 삶에 자기의 예술을 내가 철학으로 받아들여야 되냐고.
어림도 없는 얘기죠. 공부하기 싫으면 싫다 그러지 그런 얘기들을 하지를 않나. 또 뭐 내 삶이 철학이래. 오늘 제일 무서운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세계적인 고전들보다 앞서서 그들로부터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예술 세계가. 정말 부끄러운 얘기죠. 진정한 예술가라면, 그래서 자기가 성악하다가 음악하다가 이게 돌대가리니까, 여기서는 더 인간에 대한 어떤 파토스가 안 나오겠다 해서 그 사람이 문학하고 철학 공부하러 학부부터 다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거는 서구 사회에서는 기본입니다. 서구 사회에서 락강이라든지 둘레즈, 푸코라든지 이런 거 모르고 무슨 서양 예술가가 될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서양 사람들은 그걸 기본적으로 안 돼. 또 알기는 뭘 알아. 내가 독일에 있다가 왔는데 독일의 지성인들 5%도 철학 제대로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해. 그리고 자기가 배운 게 다고 자기 경험, 자기가 막 신기를 받아서 막 이렇게 막 하는 예술 세계, 그게 다인지 알아. 정말 참 비참할 때가 많습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게 무슨 예술입니까, 그게? 철학에서 말하는 예술은 예술가의 경험을 쓴 게 절대 아닙니다. 더 근원적인 거죠. 더 근원적으로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어떠한 그 핵심적인 본래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철학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예술의 단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얘기하는 게 인간학에서 말하는 미학이죠. 이게 더 어렵고 이게 고차원적인 학문이라는 거죠. 예술가들은 이걸 구분을 못 하더라고. 이걸 해놓으면 이제 예술가들의 어떤 그 미술사를 전공한 자들이 칸트 뭐 갖고 가고, 플라톤 갖고 가고, 니체의 미학 갖고 가고, 그래서 그거 뺏겨갖고, 오늘날 아감벤이라든지 이런 애들 다 철학 다 뺏겨갖고, 자기 그 미학 세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그 2차적인 미학이죠, 그것도. 참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공부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고 자기가 예술이래. 자기가 읽은 게 다인가? 자기가 경험한 게 다예요? 그러면 내가 뭘로 그 서구 사람들이 병신인가, 예술가들이? 그 철학책 나오면 1차자로부터 뺏겨가면서 영화 감독이 니체 책 들고 다니면서 읽고, 그 사람들이 미쳤느냐고, 그렇게 하고 앉아있게.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도 급이 있는 예술가들은 철학 이런 거 절대 무시하지 않죠. 미친 듯이 배우지. 아직 저는 뭐 많이는 못 만나봤지만 한둘이 봤습니다. 한국에서도.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저건 뭐 그냥 이론이지, 착각하지 마셔요. 이론은 무슨 이론? 니체 철학으로부터 위대한 예술이 얼마나 많이 나왔으며, 심지어는 뭐죠? 사무엘 베케트가 쓴 고도라는 것도, 오늘날 니체의 영향을 받지 않은 예술계의 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문학책도 니체의 영향을 받았고,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만나면 이렇게 계절을 내서 공부를 하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자기 세계가 그게 예술이래. 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술 그렇게 순진할 것 같으면 예술이 그런 급이 아니겠죠. 여러분. 미학이 얼마나 어려운 학문인지 압니까? 그게 다 철학자들의 1차 자료로부터 나왔고,
오늘날 가다모의 미학만 해도 참 기가 막힌 게 많이 들어있어요. 내가 강의를 저는 이세진 작가 작품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듯이 사실 오늘과 같이 이런 니체의 미학에 대한 이러한 강좌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지금 일부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예술이 인간을 좀 잔소리가 늘어났는데 예술이 인간을 구원해 준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쇼펜하우어의 어떤 불교의 공적 의지를 끊어버린 상태에서의 공의 세계를 니체는 허무주의로 갖고 갔고 이 허무주의 안에서 다시 한번 인간의 역동성을 표현하려고 했다는 거, 이것을 바로 디오니소스의 그 파토스적 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힘을 얻어서 삶을 적자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니체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예술이 세계를 구원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오늘 도스토예프스키도 사실 생각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니체의 철학에서는 이 세상과 인간이 모두 미학적 현상이라는 거야. 학문도 여기서 나왔고 모든 이성의 담론도 이러한 디오니소스적 광기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는 예술을 신화의 자리에 놓고 문화의 모체로서 보았던 것이고 이 모든 삶의 근원으로부터 다른 모든 학문들이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니체를 오늘날 니체의 포스트 모든 담론을 따르지 않는 철학이 없듯이 오늘날 니체를 제거한 예술의 어떤 그러한 이론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건 특히 여러분들이 예술가라고 한다면 이 니체의 철학에 여러분들이 심취해야 될 것이고 이로부터 여러분 이러한 철학의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예술 세계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한없이 새로운 창조적 힘이 거기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은 제가 디오니소스와 그 아폴론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관점을 대비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니체의 예술에 대한 어떤 그러한 철학의 학문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좌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니체의 사상을 오늘날 담론으로서 알지 않는다면 미술사 백나라면 뭐합니까? 깨놓고 내가 얘기할게요. 미술 한 사람도 한 얘기야. 미술사를 미학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깊이가 없어집니다. 내가 거짓말해요. 미학은 철학자들이 한 거예요. 철학 학문에서 인문학에서 에스테틱, 이건 정통 미학이라는 것이고 미술사에서 끄적거리는 거 그거는 미학이 아니죠. 미학은 플라톤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와 그 다음에 스콜라 철학자들,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이들의 영향을 받은 미술이 있었고 미켈란젤로 역시 이 노선에 있습니다. 이런 노선 이후에 근대 이후에 다른 예술 작품들 역시도 이러한 철학 사상들을 토대로 해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칸트 이후에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철학화되었다는 것.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아도르노의 미학, 발터 베냐민의 미학,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프리드리 니체의 미학, 헤겔의 미학.
참 할 게 많죠. 질들레즈, 자크 대리의 해체주의 미학, 다 철학이죠. 이거 안 하고 맨날 수박 거달게 하다가 딴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철학 1차자로 읽는다?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신디 누나 놀러 갔는데 책상 위에 그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1차 자료가 딱 꼽혀 있더라고. 그 다음에 도덕의 계보학, 물론 내가 수업하는 거지만 그런 것들 딱 꼽혀서 읽고, 그 다음에 또 불교에 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예술가가 철학자의 1차 자료를 잡고 공부를 한다는 거. 정말 미래가 다르겠죠. 정말 대단하게 매력적인 겁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 역시도 여러분들이 예술가라면 더욱더 죽을 때까지 공부한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예술 세계가 어떤 이러한 고전의 위대한 영향력 아래에서 더욱더 발전하고 더욱더 빛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사실은 할 게 너무 많았는데 오늘도 아쉬움을 금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강좌도 여기서 접겠습니다. 디오니소스와 광기와 이성의 변증법, 디오니소스와 아폴론의 변증법, 거기에서 니체는 음악을 예술의 가장 위대한 장르로 보았다는 거, 그죠? 여기로부터 여러분들 음악 들으면서 작품 많이 하시죠?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이지, 그죠? 그렇다고 미술 작품 하는 사람이 음악가보다 떨어지냐,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러한 니체 철학에서 디오니소스적 광기와 관련된 음악은 바로 음악가의 어떤 그러한 장르였고, 그 다음에 니체한테서는 이게 바로 저걸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 유명한 바그너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바그너의 음악에 심취해서 싸우고 지랄을 하다 나중에 또 결별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들 내일도 재밌는 이야기를 갖고, 제가 내일은 어디 강좌 갑니다. 여러분들 못 만날 것 같지만 어쨌든 내일 강좌를 또 열 수도 있어요. 이 미친 인간이. 그때 가서 또 한번 만나 뵐 수 있길 바라고, 저의 얼굴이 작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아주 기분 좋은 시청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좌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예도는 물러갑니다.